네, 통합과학 발전과 전력 수송 97번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보시면 이건 누가 봐도 전자기 유도 현상을 확인하기 위한 회로 모습입니다. 자석이 있고 코일이 있어요. 그 다음에 검류계가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 검류계라고 하는 건 전류가 흐르면 바늘이 움직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바늘이 0점에 있으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검류계는 플러스 부분이랑 마이너스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은 전류의 방향에 따라 오른쪽으로 움직이거나 왼쪽으로 움직이거나 그냥 방향이 반대로 변하는구나 라고만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전자기 유도 현상에서는 절대 전원 연결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코일과 자석만 있으면 되고 자석이 움직이거나 코일이 움직이거나에 따라 자기장이 변한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기호로 사용했는데 자기장의 변화라고 쓴 거예요. 자, 코일이 느끼기에 자기장이 변하기만 하면 이 코일에는 전류가 유도된다라고 했습니다. 자, 델타 B라고 쓴 건 자기장의 변화, 그 다음에 I는 전류예요. 자, 어쨌든 이 자석이 가까워지면 이 자석 주변 자체에는 자기장이 형성되어 있을 텐데 이 자기장이 가까워짐에 따라 코일이 느끼기에 자기 몸통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껴질 거예요. 그래서 이 코일은 자기 몸에 뭔가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그걸 싫어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와 반대되는 방향으로 자기장을 유도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장이 유도되기만 하면 전류가 흐른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요. 반대로 자석이 멀어지잖아. 그러면 이 자석 주변은 역시 또 자기장이 있을 텐데 코일로부터 멀어지면 코일이 느끼기에 자기 몸통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감소하는 것처럼 느낀다고요. 그럼 또 그게 싫어서 그거에 대한 자기장을 형성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1, 2, 3, 4, 5번을 해결하면서 각각의 상황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1번입니다. 1번 보시면 자석을 빠르게 움직일수록 검류계의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라고 했는데요. 우리가 이 코일 자체에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기는 방법 여러분들이 세 가지 알고 계실 겁니다. 일단 자석과 관련된 거 두 가지가 있잖아요. 강한 자석을 쓰거나 그 다음에 속력을 빠르게 하거나 그러면 자기장의 변화가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유도 전류가 크게 생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코일의 변화인데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을수록 유도 전류가 많이 생긴다라는 표현을 썼었어요. 그래서 기억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아니 1번은 맞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2번 보시면 자석을 가까이 하면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의 세기는 증가한다 라고 했는데요. 아까 설명드렸어요. 이 자석의 주변에는 자기장이 지금 형성이 되어 있어. 그런데 이 자석이 자석 주변에 아니 코일 주변에 자꾸 이렇게 가까이 오는 거예요. 그러면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도 함께 코일 쪽으로 이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코일이 느끼기에 코일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그래서 그게 싫어서 반대 방향으로 자기장을 형성을 할 거고 그거에 대한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 다음에 3번 봅니다.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것으로 바꾸면 검류계의 바늘이 크게 움직이는데요. 검류계의 바늘이 크게 움직인다는 건 말 그대로 유도 전류가 많이 생겼다는 뜻이거든. 그래서 코일의 가문수 많을 때 역시 맞네요. 그 다음에 4번 자석이 코일로부터 멀리하면 코일은 서로 밀어내는 자기력이 작용한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코일 같은 경우는 자석이 멀어지는 것도 싫고 가까워지는 것도 싫다. 그래서 코일이 느끼기에 자석이 가까워지잖아. 그럼 이 가까워지려는 자석을 밀어낼 거야. 반면에 이 자석이 멀어지려고 하잖아요. 그럼 멀어지는 것도 싫다. 그럼 이 자석은 당기려고 할 겁니다. 그래서 멀어질 땐 당기고 가까워질 땐 밀어내는 힘을 작용할 거예요. 이때 당기는 힘을 인력, 밀어내는 힘을 청력이라고도 부릅니다. 4번이 틀렸죠. 그 다음에 5번이요. N극을 코일에 가까이 할 때와 멀리 할 때 검류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아까 얘기했어요. 자, 여러분들 우리가 예를 들어서 N극이 가까워질 때와 멀어질 때를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N극이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예요. 그럼 이 코일에서는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다. 그럼 그 N극을 밀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위쪽에 N극을 유도할 겁니다. 그 다음에 반대로 S극은 아래쪽에 유도가 될 거고 이때 코일 자체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은 윗방향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자기장은 무조건 S에서 N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라고 했습니다. 그럼 자기장이 윗방향으로 형성이 되었으니 그거에 대한 유도 전류가 형성된다라고 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N극이 멀어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N극이 멀어지면 이 코일에선 또 멀어지는 게 싫다? 그럼 얘를 잡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위쪽에는 무슨 극이 올 거냐면 S극으로 이 자석을 잡을 거고 반대로 아래쪽엔 N극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얘는 자기장의 방향이 아랫방향이라서 그거에 대한 유도 전류가 형성이 될 거라고요. 이렇게 자기장
자기장의 방향이 서로 반대이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서로 반대입니다. 당연히 검류계의 바늘도 반대로 움직이겠죠. 이게 5번에 대한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8번입니다. 자석이 코일에 가까이 하거나 멀리 하는 상황이에요. 먼저 갑니다. N극이 코일로부터 멀어지고 있거든요. 그럼 코일은 자석이 멀어지는 게 싫다고 했어요. 그래서 당기려고 할 거고요. 이때 당기는 힘을 작용하려면 이 코일의 위쪽에는 S극이 유도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당길 수 있어요. 그럼 당연히 반대편이 N극일 거고요. 이거에 따라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은 아랫방향으로 자기장이 형성이 될 거고,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유도전류를 엄지손가락을 자기장에 놓고 나머지 네 손가락을 유도전류로 놔서 이 코일에 돌려주시면 되는데, 코일에는 왼쪽 화살표를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쭉 검류계 쪽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가에서는 검류계를 기준으로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체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나 그림 보시면 이번에는 S극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코일이 느끼기에 자석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요. 그럼 이 자석을 밀기 위해서는 S극으로 밀어내야 하고요. 반대편에 N극이 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얘도 역시 자기장이 아랫방향으로 형성돼서,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이 똑같잖아. 그럼 내 손가락 도는 방향 같습니다. 그래서 얘도 역시 유도전류의 방향이 가와 같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검류계에는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확인 차원에서 엄지손가락을 아랫방향으로 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코일을 감싸듯이 돌려보세요. 그러면 전류의 방향이 모두 다 왼쪽 화살표 이렇게 그려주시고 아랫방향으로 내려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본 볼게요. 가에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합니다. 왜냐면 코일이 느끼기에 자석이 멀어지고 있거든. 그러면 자석 주변에 형성된 자기장도 함께 멀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장의 세기는 감소하고요. 그 다음에 나에서 코일의 위쪽에는 S극이 유도된다? 네, 맞습니다. 지금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S극을 밀어내기 위해서 S극을 유도하게 되겠습니다. 이음번 맞고, 그 다음에 D급번 가와 나에서 검류계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반대이다 라고 했는데요. 이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유도전류의 방향도 역시 같습니다. 그래서 가와 나의 검류계를 기준으로 흐르는 전류의 방향이 같다라고 하셔야겠네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99번입니다. 코일이랑 발광다이오드를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네오디뮴 자석을 이 악력기의 손잡이 부분에다가 연결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나서 나에서 이 악력기를 이렇게 힘을 줘서 좁게 했대요. 그랬더니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다라는 내용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발광다이오드라고 하는 건 전구인데 전구를 코일에 연결을 했어요. 그리고 자석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이 코일 주변에서 움직입니다. 그럼 코일이 느끼기에 자기장이 변하거든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기억번 보시면 이때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오는 과정은 전자기 유도현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여러분들 자석과 코일이 있으면 전자기 유도현상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악력기의 양쪽 다리가 접근하는 속력이 빠를수록 발광다이오드의 밝기가 밝아진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서 양쪽 다리가 접근하는 속력은 지금 이 다리에 자석이 붙어 있거든요. 그래서 자석이 움직이는 속력과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 다리가 빠르게 움직이면 네오디뮴 자석도 빠르게 움직여서 자기장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니까 유도전류가 많이 형성이 되거든요.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밝아지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역시 맞는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자석의 속력이 빠를수록 유도전류가 많이 형성되는 거 알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D급번 자석의 세기가 약한 자석으로 바꿨대요. 그리고 나서 똑같이 악력기를 이제 힘을 줬어요. 그럴 때도 밝기는 변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전구의 밝기 같은 경우는 전류가 많이 흐를수록 밝습니다. 전류가 적게 흐르면 어두워져요. 근데 약한 자석으로 바꿨어. 그럼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더라도 유도 전류는 약하게 형성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전구의 밝기가 어두워진다라고 하셔야 됩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0번 문제입니다. 오른쪽 그림은 발전기를 모식적으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양쪽에 자석이 고정되어 있고 가운데에 코일이 회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때 이 코일이 지금 현재 자석으로부터 오른쪽 방향에 자기장이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이 자기장이 이 코일 요 가운데 부분 있잖아. 요 가운데 부분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느냐 감소하느냐에 따라 이 코일의
유도전류가 형성되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발전기에서도 역시 전자기 유도 현상이 적용되고 있음을 확인해 주시면 좋겠고요. 기억번 볼게요. 코일이 회전하면 세기와 방향이 계속 변하는 전류가 유도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 그림을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왼쪽에 N극이 있고 오른쪽에 S극이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옆에서 코일을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코일이 회전하지 않고 처음에 평평하게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 코일이 점점점 회전해서 이렇게 대각선의 형태가 되고, 그 다음에 완전 수직만큼이 되고, 그 다음에 다시 대각선이 되고 다시 수평이 되는 이렇게 반바퀴를 뺑글 도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반바퀴 돈 거예요. 그럼 처음에 수평일 때는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이 이렇게 형성이 될 텐데요. 이때는 이 코일 가운데를 자기장이 하나도 통과하지를 않아. 그러다가 이 코일이 이제 각도가 형성이 됩니다. 회전을 시작해요. 그럼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생겨나기 시작하는 거야. 그래서 얘가 수직이 될 때까지는 이 코일 가운데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증가하는 구간입니다. 그러다가 얘가 수직을 하고 다시 수평 상태로 바뀔 거야. 그러면 이 가운데를 지나가는 자기장이 이번에는 점점 줄어들어. 나중에는 연계가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자기장이 감소하는 구간이라고요. 그러면 자기장이 증가하느냐 자기장이 감소하느냐에 따라 처음에 이 코일이 자기 몸통을 지나가는 자기장이 증가해, 오른쪽으로 지나가는 게 증가해, 그럼 그게 싫거든. 그럼 그때는 이 코일에서 왼쪽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해요. 그럼 여러분들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하시고 유도전류 네 손가락으로 돌려봐요. 그 다음에 이제 자기장이 또 자기 몸통을 지나가는 게 감소하잖아? 그럼 감소하는 게 싫어요. 그럼 그때는 오른쪽으로 가는 게 감소하니까 그땐 오른쪽 자기장을 형성합니다. 그럼 여러분도 엄지손가락 오른쪽으로 하시고 네 손가락 그대로 돌려봐요. 그게 유도전류의 방향이라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왼쪽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하고, 그 다음에 중간에는 오른쪽 방향의 자기장을 형성해. 그러다가 또 왼쪽 방향, 오른쪽 방향 이런 식으로 자기장이 교차적으로 변할 거기 때문에 유도전류도 역시 주기적으로 변하는 전류가 형성이 될 거라고요.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방향이 계속 변하는 전류가 유도된다 라고 했는데요. 이러한 전류를 우리가 교류전류라고 표현하고 맞는 표현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코일이 빠르게 회전할수록 당연히 자기장의 변화가 많이 일어나서 유도전류의 세기는 세진다 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얘는 전기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되는 게 아니라 코일이 회전해서 최종적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었으므로 유도전류,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01번이에요. 사람이 자전거 바퀴를 돌리고 있고요. 그러면 자전거 바퀴에 코일이 연결되어 있고 가운데에 있는 자석이 회전하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코일 주변을 자석이 뱅글뱅글 돌면서 이 코일에는 이 자석이 움직임에 따라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 코일에는 유도전류가 형성이 되겠구나, 전자기 유도 현상이 일어나겠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를 우리가 자전거 발전기라고 표현을 하죠. 기억번, 자석이 회전하면 코일 내부에 자기장이 변합니다. 자석이 뱅글뱅글 돌면 이 자석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자기장도 함께 회전을 하거든요. 그러면 코일이 느끼기에 자석 주변에 자기장이 변하니 코일을 통과하는 자기장도 변합니다. 그래서 코일 내부의 자기장이 변해서 결과적으로 유도전류가 형성이 돼요. 그 다음에 니은번, 자석의 회전 속력을 크게 하면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커진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회전 속력을 빠르게 하잖아? 그럼 자기장의 변화가 커져요. 자기장의 변화가 커지면 유도전류가 세게 흐른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때 유도전류가 왜 흐르냐면 코일은 자기 몸 안에서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잖아? 그럼 그게 너무 싫어. 그래서 그거에 대하여 반항하는 방향으로 힘을 가집니다. 그러니까 저항력을 가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방해하는 방향으로 생기는 그 힘을 우리가 유도 기전력 또는 유도 전압 이라고 표현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그 힘 때문에 이 코일에서 전류가 흐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유도전류가 형성된다라고 하면 그에 대한 전압도 형성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유도전류가 세게 생기면 전압도 당연히 크게 걸려야 합니다. 그래서 니은번도 맞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에너지 전원 과정인데요. 일단 바퀴가 뱅글뱅글 돌아요. 그래서 이 돌 때 생성되는 에너지는 운동에너지죠.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유도전류가 형성되었으니 운동에너지가 전기에너지로 전환되는 거 맞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 자전거의 바퀴를 누가 돌려? 그쵸, 사람이 돌리죠. 근데 사람이 이 운동을 하려면
몸속에 있는 에너지를 사용할 거 아니에요. 이때 사람 몸속에 있는 에너지는 이제 물질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다. 그래서 화학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ATP 에너지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말 그대로 물질 속에 들어있는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처음 시작은 화학 에너지였어요. 얘가 사람이 운동하는 운동 에너지로 변화를 했다가 그리고 최종적으로 코일에서 전기가 발생을 했으니 전기 에너지로 전환이 된다고요. 정답은 5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02번 문제입니다. 수력발전소의 구조라고 되어 있거든요. 일단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는 장치를 우리가 발전기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수력발전소에서 우리가 에너지 전환 과정을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수력발전소에서는 물을 높은 곳까지 끌어올려요. 그리고 나서 이 물을 낙하시킵니다. 그리고 그 아래쪽에다가 터빈을 연결해 놓거든요. 그럼 이 터빈이 돌면서 결과적으로 전기 에너지가 발생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물을 높이에 올리기 때문에 그때 물이 가지는 에너지를 포텐셜 에너지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 포텐셜 에너지를 낙하시키고 나서 그 아래에서 터빈이 돌 거기 때문에 운동 에너지로 전환이 되었다가 최종적으로 발전기에서 전기가 발생할 거라서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었다라고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3번이에요. 각각 발전 방식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때 발전 방식은 수력, 화력, 핵발전 방식 중 하나이다 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일단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발생하는 에너지를 이용하는가 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화석연료를 활용하는 발전 방식은 화력발전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예라고 되어 있는 A가 화력발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열에너지를 운동에너지로 바꾸는 과정이 필요한가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열에너지를 가지고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시킨 다음에 그것으로 터빈을 돌리는 발전 과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그 중에 하나는 화력발전이고요. 그 중에 하나는 핵발전입니다. 우리가 아까 A는 화력발전이라고 했기 때문에 B가 핵발전임을 활용할 수 있고요. 수력발전만큼은 물을 끓여서 증기를 발생하는 과정이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A가 화력발전, B가 핵발전, C가 수력발전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겠어요. 자, 그 다음에 104번 문제입니다. 104번 문제는 에너지원에 따라서 이제 발전 방식을 모식적으로 표현한 모습인데요. 첫 번째, 물에 낙하라고 써 있는 거 이거 수력 발전입니다. 물을 낙하시켜서 그 에너지 차이로 운동 에너지로 전환시킨 다음에 터빈을 돌려 최종적으로 전기가 발생한다 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라늄 사용합니다. 이거 대표적인 핵 연료입니다. 그래서 핵발전이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A 발전은 어쨌든 뭔가를 해서 최종적으로 증기를 발생시켜 터빈을 돌린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때 증기를 발생시키는 과정은 핵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하여 증기 발생하는 핵발전과 화석 연료를 연소시켜서 발생하는 열 에너지를 통해 증기를 발생시켜 운동 에너지로 전환하는 화력 발전이 있다라고 했었습니다. 따라서 A가 화력 발전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억번 A는 화석 연료를 사용하는 화력 발전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원자로에서는 핵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된다? 아닙니다. 원자로에서는 핵 분열이 일어나서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만 존재합니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물 끓이고 나서 터빈을 돌릴 때 운동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거예요. 원자로 자체에서는 핵 분열이 일어나서 핵에너지가 열에너지로만 전환이 됩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B에서는 물의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에너지로 전환됩니다. B에서는 물의 낙하를 통해 포텐셜 에너지가 운동 에너지로 전환되는 과정 맞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5번 문제입니다. 105번 문제 보시면 에너지원이 있고 터빈을 돌려서 발전기에서 전기가 생산이 될 거예요. 그 다음에 이때 만들어진 전기를 송전선을 통해서 가정까지 송전을 합니다. 이때 가정으로 오기 전에 주상변압기라는 게 있고 변전소라는 거 있는 거 확인해 주시고요. 이는 잠시 후에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이때 발전소에서 만들어진 전류는 교류전류라고 했습니다. 자기장이 변화하기 때문에 전자기 유도현상에 의해 만들어진 전류라서 시간에 따라서 주기적으로 방향과 세기가 변한다라고 했거든요. 이러한 전류, 교류전류라는 거 다시 한번 체크해 주시고 디귿번에 보시면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는 직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직류는 방향과 세기가 일정한 전류를 직류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전에 교류전류라고 했기 때문에 디귿은 틀린 내용이라는 거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들 전력과 관련된 공식은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전력을 우리가 P라고 쓸 때 전하 곱하기 전류로 구할 수도 있었고 그 다음에 전류의 제곱에 저항을 곱해서 구할 수도 있었거든요. 이때 전력은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공급해주는 송전 전력이 있었고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손실되는 손실 전력이 있었는데요. 손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뭐냐면 송전선에는 저항이라고 하는 게 있다고 했습니다. 이 저항은 전류가 흐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손실되는 에너지가 생긴다라고 했고 그것을 우리가 손실전력이라고 부르는데 이때 손실되는 에너지의 형태는 열에너지 정도인 건 알고 계시겠죠? 자, 이때 손실전력을 구하는 공식은 이 두 가지 공식 중에 우리가 I제곱 R로 정해져 있다라고 했었고요. 그 이유는 송전선 속에 저항이 있으니까 당연히 저항이 들어간 공식을 사용해야 한다는 거 체크하시면 되겠고, 자,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참고적으로 편하시라고 얘기하는데요. 송전전압 같은 경우는 P는 VI 이 공식을 활용하시는 게 여러분들이 문제 푸실 때 수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가정의 전력을 송전할 때는 조건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최대한 우리는 손실 전력을 줄이는 게 목표입니다. 이때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전류를 줄이거나 저항을 줄이거나 둘 중에 하나다라고 했었는데요. 저항을 줄이는 방법은 전선의 길이를 짧게 하거나 또는 전선의 굵기를 굵게 하거나 이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했었는데 그건 사실상 원리로는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애매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류를 줄이는 방법을 사용한다라고 했는데요. 이때 전류를 제어하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면 발전소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전력을 우리는 공급전력 또는 송전전력 P는 VI라고 한다고 했는데 이때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이 전력값을 일정하게 제어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 전류를 줄이고 싶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뭘 높인다라고 했냐면 발전소에서 우리에게 보내주는 전압의 크기를 높여준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전압의 크기가 올라가서 상대적으로 전류의 크기가 줄어들어 결과적으로 송전선에서는 손실되는 전력이 줄어든다라는 표현을 했었고 이때 송전전압을 높이기 위하여 존재하는 기계가 뭐였냐면 바로 변압기였습니다. 이 변압기는 전압을 변화시켜주는 기계로서 코일이 두 개로 이루어져 있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이때 코일의 가문수에 따라서 전압은 비례하고 전류는 반비례한다까지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그래서 발전소에서 전류를 만들어서 보내주는데 이때 전압을 높게 해서 보내주기 위해 변전소에는 변압기가 존재할 거고요. 우리 집 직전에 있는 변압기 이름을 주상변압기라고 부르는데 이 변압기에서는 한껏 높였던 전압을 우리 집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220V로 내려주는 역할을 한다까지가 이 송전 전력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기억번이요. 기억번 보시면 변전소에서는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하여 송전 전압을 높인다가 맞는 내용입니다. 우리는 송전 전류를 줄이기 위해 송전 전압을 높여서 송전한다 라는 표현을 했네요. 주상변압기는 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전압으로 낮춰줍니다. 계속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하여 고압, 큰 전압으로 보내줬기 때문에 우리 집 직전에서는 220V로 줄여줘야 하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말하지만 발전소에서 만들어준 전류는 교류라고 얘기했었습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입니다. 자, 그 다음 106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06번 표에는 송전전력과 송전선의 저항 손실 전력이 나와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식정리 한번 하고 갑시다. 전력 공식은 VI, 그 다음에 I제곱 R 이렇게 두 개가 있다라고 했었는데요. 송전전력 같은 경우는 VI로 구하시고 손실전력은 I제곱 R로 구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저항이 각각 R짜리, 2R짜리라고 나와 있으니까 손실전력을 이용하여 전류의 세기를 한번 구해보려고 하는데요. A 같은 경우는 전류의 세기를 우리가 IA라고 놓고 제곱에다가 저항 R을 곱해 볼게요. 그 다음에 B 같은 경우는 저항의 크기가 2R이라고 되어 있으니 B의 전류 IB의 제곱에다가 그 다음에 저항 2R을 곱하도록 합시다. 이때 2와 2는 똑같으니까 지워주시고 나면 결과적으로 R과 R 똑같고 P와 P가 똑같기 때문에 우리는 IA 값과 IB 값이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기억번 보시면 발전기에서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여 전력을 생산한다. 맞습니다. 발전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입니다. 자석과 코일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니은번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했는데요. 조금 전에 우리가 손실전력 공식을 통해서 구했더니 A와 B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같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송전 전력으로 오시면 되는데요. 송전 전력 구하는 공식은 전압 곱하기 전류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다 그대로 대입 한번 해볼게요. A와 B에 흐르는 전류가 조금 전에 우리가 똑같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 전류의 크기를 그냥 I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A에서의 전압 VA에다가 전류 I를 곱한 값이 EP0라는 소리고, 그 다음에 B의 전압에다가 전류의 크기 I를 곱한 값이 P0라는 소리거든요. 이걸 통하여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A의 전압은 EP0인데 B의 전압은 P0라는 것으로 보아 A의 전압이 2배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디귿번 보시면 송전 전압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식을 확인하시면 A에서의 전압이 더 크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I는 같으니까 I 약분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비교하시면 A가 2배 더 큽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7번이요. 전력 수송 과정에서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한 방법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간단합니다. 손실 전력을 줄이기 위해서는 저항을 줄이거나 전류를 줄여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전류를 줄이기 위해서는 송전 전압을 높여야 한다라고 했었고요. 그 다음에 저항을 줄이기 위해서는 짧은 전선을 사용하거나 굵은 전선을 사용하거나 아니면 저항이 현저히 작은 초전도 케이블이나 저항이 작은 전선을 사용하면 된다 정도로 정리하시면 됩니다. 기억번 송전 전압을 증가시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굵기가 굵은 송전선을 사용해야 하죠. 그 다음에 디귿번 임계온도 이하에서 초전도 케이블을 사용한다. 이때 초전도 케이블은 이 임계온도 이하에서 저항이 0이 될 수 있는 케이블을 초전도 케이블이라고 부르거든요. 정답은 2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08번입니다. 발전소에서 보내주는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가 표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때 A, B, C는 각각 소비자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A, B, C 쪽으로 송전될 때 송전선의 저항값은 같다라는 거 문제 말미에 적혀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억번 보겠습니다. 송전 전력을 구하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가 전력 구하는 공식 2개 있다고 했습니다. P는 VI, 그 다음에 I제곱R 이렇게 2개일 때 VI는 송전 전력 구할 때 사용하시고 I제곱R은 손실 전력 구할 때 사용하라고 했습니다. 기억번 보시면 송전 전력을 구하라고 했거든요. VI에 대입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A 거 전압과 전류를 곱해주시면 4VI, 그 다음에 B도 2개 곱해주시면 4VI, C도 2개 곱해주시면 4VI 이거든요. 그래서 A, B, C에서 모두 같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송전선에서의 손실 전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손실 전력을 구하실 때는 I제곱 R을 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문제 말미에 송전선의 저항값은 모두 다 같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전류의 제곱에다가 저항을 모두 다 R이라고 하는 거지 대입 한번 해볼게요. A건 I제곱 R이라고 하시면 되고 B는 전류가 2I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제곱하시면 되잖아요. 그럼 4I 제곱에다가 R, 그 다음에 C건 4I를 제곱하시면 됩니다. 그럼 16I 제곱 곱하기 R, 이게 ABC에서의 손실 전력이거든요. 그래서 손실 전력은 A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주셔야 됩니다. A, B, C로 갈수록 손실 전력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 소비자에서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C에서가 B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까 각각 A, B, C에서의 송전 전력을 구했습니다. 송전 전력은 A에서와 B에서와 C에서 모두 다 같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100만큼의 전력을 모두 다 똑같이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A, B, C 중에 손실 전력이 누가 제일 크냐면 C가 손실 전력이 제일 커. 그 다음에 A가 손실 전력이 제일 작거든. 그러면 공급된 것 중에 이 손실된 것을 뺀 나머지가 우리 소비자에게 전달이 되는 거거든. 그럼 소비자 중에 누가 전기를 제일 많이 받냐면 A가 전력을 제일 많이 받겠죠. 왜냐면 손실된 게 제일 적으니까. 그 다음은 B가 많이 받을 거고 C가 제일 적게 받을 겁니다. 이게 디귿번에 대한 내용이거든.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전력은 C에서가 B에서보다 작다라고 해야 됩니다. C가 손실 전력이 제일 컸거든요. 그래서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 109번입니다. 109번 문제는 변압기에 대한 문제인데요. 변압기에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문수에 따라서 우리가 전압을 조절할 수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가문수 B와 전압 B는 서로 비례한다라고 했습니다. 반면에 공급되는 전력, 그러니까 송전되는 전력은 늘상 일정하기 때문에 전압과 전류의 관계가 서로 반비례하여 결과적으로 가문수와 전류의 비도 서로 반비례한다라고 했거든요. 가문수와 전압은 비례해 가문수와
가문수와 전류는 반비례라는 거 꼭 기억해 주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때 이 변압기에서 손실 전력이 없다라고 말한다면 왼쪽 부분을 우리가 공급하는 부분, 그 다음에 오른쪽 부분을 우리가 받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이 1차 코일에서 공급하고 있는 전력과 2차 코일에서 받는 전력의 크기는 같아야 합니다. 변압기에서 손실 전력이 없다라는 전제 조건 하입니다. 자, 여러분들 그리고 나서 가문수의 비를 한번 볼게요. 1차 코일, 2차 코일 각각 n번, 2n번이라고 되어 있거든. 그래서 가문수 비가 1대2라는 걸 알 수가 있겠네. 그렇다는 건 전압은 1차 코일에 걸리는 전압이 우리가 V라고 치자. 그러면 저항 쪽에 걸리는 전압이 2V만큼이고, 예를 들어서 전류가 우리가 1차 코일 쪽에 걸리는 전류가 I라고 치자. 그러면 2차 코일 쪽에 걸리는 전류는 얘는 반비례이기 때문에 2분의 1i 이런 식으로 표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억, 니은, 디귿 보도록 할게요. 자, 저항에 걸리는 전압은 교류 전압의 2배이다 라고 되어 있거든요. 여러분들 저항은 아까 오른편에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가문수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오른편의 전압이 2배여야 하는 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1차 코일에서가 2차 코일에서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1차 코일에서가 큰 게 맞죠. 왜냐면 가문수비가 1대2이기 때문에 전류의 비는 반비례한다라고 했었거든. 그래서 1차 코일에서가 2배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에 유도되는 전류는 1차 코일에 공급되는 전력과 같다라고 하는 게 역시 맞다고 했죠. 이 변압기에서는 손실되는 전력이 없다라고 했기 때문에 공급되는 부분과 저항에서 받는 부분에서의 전력의 값이 같다라는 표현을 했었습니다. 정답은 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입니다. 110번 문제 역시 변압기입니다. 가문수 비와 전압비는 비례라고 했고요. 전류만 반비례라고 했습니다. 가문수가 지금 1차 코일과 2차 코일이 1대3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교류 전압의 크기가 V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1차 코일에 V만큼이 걸릴 테니까 2차 코일은 1대3이니까 3V만큼 걸린다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아마 중학교 때 배웠던 것 중에 오음의 법칙이라는 게 있을 텐데요. 오음의 법칙은 V는 IR이라는 공식 입니다. 여기에 대입하여 우리가 전류의 크기를 구할 수 있는데 2차 코일 쪽에 저항이 R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R 대입하시고 그 다음에 전압의 크기가 3V라고 되어 있어요. 3V만큼을 대입하시면 이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크기를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의 전류의 비는 가문수 B와 반비례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가 R분의 3V면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전류의 3배여야 합니다. 자, 전압과 가문수가 1대3이면 전류비는 3대1이어야 하거든요. 따라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는 R분의 9V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을 확인해 주시면 2차 코일에 유도되는 전압의 크기를 V2라고 할 때 얘는 3배 크니까 3V라고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를 구하라고 했으니 R분의 9V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5번이겠네요. 네, 그 다음 11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전자기 유도입니다. 지금 매달려 있는 금속이 있다고 했고요. 이 원형 고리에다가 자석을 가까이 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원형 고리가 순간적으로 뒤로 밀리는 모습을 나타냈다고 표현하고 있네요. 여러분들 이때 이 원형 고리를 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가문수 한 개짜리 코일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면 자석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이 코일에서는 자석을 밀어내려고 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원형고리가 가볍다 보니까 이제 원형고리가 밀려나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원형고리에 유도된 유도전류의 방향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지금 자석에 N극이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럼 코일에서는 이 N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밀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원형고리의 오른쪽에는 N극이 형성되고 반대편에 S극이 형성이 될 겁니다. 그리고 이 원형고리 내부에다가 자기장의 방향을 표현하시면 S에서 N쪽으로 화살표를 그려주면 되기 때문에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자기장의 방향이 오른쪽이면 전류의 방향이 뒤쪽에서 앞쪽으로 이렇게 뒤쪽으로 올라가서 앞쪽으로 내려오는 네 손가락이 형성됨을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게 될 거거든. 지금 여기가 앞쪽이에요. 그러면 자석에서 이 고리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살펴봐. 그러면 반시계로 흐르는 것처럼 보이게 될 겁니다. 기억번 볼게요. N극을 가까이 할 때 원형고리에는 자석에서 보았을 때 시계 반대 방향으로 유도전류가 흐른다. 이게 조금 전에 얘기했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석에 N극을 더 빠르게 가까이 하면 원형고리가 뒤로
뒤로 밀리는 정도가 더 커진다라고 했거든요. 더 빠르게 하면 힘이 더 세게 밀려고 하기 때문에 뒤로 더 밀려나는 게 맞습니다. 그 다음에 D급번 S극을 같은 방법으로 가까이 하면 원형고리는 앞으로 당겨진다라고 했는데요. 여러분들 자석의 극이 N극이던 S극이던지 간에 가까이 하면 무조건 미는 힘이 작용합니다. 그래서 역시나 뒤로 밀려야 합니다. 정답은 기억 니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14번 볼게요. 발광 다이오드가 코일에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자석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가와 나에서 가에선 자석이 V만큼의 속력, 나에서는 2V만큼의 속력으로 움직이고 있는데요. 먼저 가 볼게요. 가는 코일에서 볼 때 N극이 가까워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코일에서는 이 자석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밀어내려고 할 거고요. N극이 가까워지고 있으니 N극을 밀어내기 위하여 왼쪽에 N극을 유도, 오른쪽에 S극을 유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이겠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엄지손가락 왼쪽으로 하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 돌려주시면 그게 바로 유도 전류의 방향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나 그림에서도 이번에는 S극이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일에서 느끼기에 S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S극을 오른쪽에 형성하게 될 거고요. 반대편에 N극을 형성합니다. 그러면 역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일 거고요. 결과적으로 자기장의 방향이 같기 때문에 이 코일에 유도되는 전류의 방향도 역시 똑같다라는 걸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기억번 보겠습니다. 발광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은 가에서와 나에서가 같다. 조금 전에 얘기했습니다. 코일에 유도되는 자기장의 방향이 같으면 전류의 방향도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석이 받는 자기력의 방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가에서 코일은 자석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자석을 밀 거예요. 이때 이 자석에게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왼쪽일 겁니다. 미니까 힘이 왼쪽으로 작용하겠죠. 마찬가지로 나에서도 코일에서는 자석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이 코일을 밀 건데 이번에는 자석이 오른쪽에 있잖아요. 그래서 코일이 자석을 밀면 이 자석에 작용하는 힘의 방향은 오른쪽일 겁니다. 왼쪽에 있는 자석이 왼쪽에 있는 코일이 오른쪽에 있는 자석을 밀 거예요. 그래서 자기력의 방향은 둘 다 미는 힘은 똑같은데 그 미는 힘의 방향이 가에서와 나에서가 서로 반대이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D급번 발광 다이오드의 밝기는 나에서가 가에서보다 밝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석이 움직이는 속도가 A에서는 가에서는 V, 나에서는 2V라고 했거든요. 빠르게 움직일수록 전류가 많이 생성될 거기 때문에 나에서가 더 밝다라고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기억 D급입니다. 자, 115번 문제입니다. 115번 문제 보시면 가는 송전선 A와 B에 걸리는 전압을 전류의 세기에 따라 나타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프를 통해서 우리가 구할 수 있는 건 뭐냐면 A 송전선과 B 송전선에서의 저항값을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 오음의 법칙 V는 IR에 의해 저항은 I분의 V, 전류분의 전압을 하시면 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A 송전선 같은 경우는 I0만큼의 전류일 때 전압이 V0 걸려 있으니까 저항의 크기는 I0분의 V0라고 하시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송전선 B도 전류분의 전압을 하시면 되는데요. 전류는 3I0이고요. 전압의 크기는 똑같이 V0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바탕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저항의 크기는 A가 3배 더 크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I0분의 V0, 그 다음에 I0분의 V0이기 때문에 여기에다가 3을 곱하면 A랑 같은 값을 가짐을 알 수가 있거든. 따라서 A가 저항이 3배니까 A의 저항을 3R이라고 놓으시고 B의 저항을 R이라고 놓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자, 이렇게 송전선 A와 B의 저항값을 설정하시고 나서 이제 나 그래프로 올게요. 나는 발전소에서 가정으로 보내는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A와 B 송전 전압과 송전 전류의 세기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송전 전력이 일정할 때 A 송전선에서는 4V0와 I0의 전류로 송전이 되고 있고 B 송전선에서는 2V0와 2I0만큼의 전류로 송전이 되고 있답니다. 이때 우리는 손실 전력을 비교할 수 있는데요. 조금 전에 송전선 A에서의 저항은 우리가 3R이라고 설정했고 송전선 B에서의 저항은 R이라고 설정을 했거든요. 그리고 전류는 송전선 A에서의 전류가 I0, 송전선 B에서의 전류가 4I0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우리가 손실 전력을 구해 볼게요.
자, 손실전력 구하는 공식은 i제곱 r인데요. 우리가 a 거 먼저 구하시면 a 거 전류의 크기 i0라고 되어 있으니 i0의 제곱에다가 저항 3r 곱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b 거요. b 거 전류의 크기 2i0라고 되어 있으니까 제곱하시면 4i0의 제곱 곱하기 b의 저항 r 이렇게 곱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a는 4i0 제곱의 r, 그 다음에 b는 a는 3 i0 제곱의 r, 그 다음에 b는 4 i0 제곱의 r 임을 구했습니다. 그쵸? 자, 이제 보기로 갈게요. 자, 기억번호입니다. 송전선의 저항값은 아까 A를 우리가 3R이라고 놓고 B를 R이라고 놨습니다. 그래서 A가 B의 3배이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A가 우리가 아까 I0였고요. 그 다음에 B가 2I0였거든요. 전류의 세기는 A가 B의 2분의 1배입니다. 다시 말하면 B가 A의 2배입니다. 그 다음에 송전선에서 손실전력 우리가 좀 전에 구했거든요. A는 3I0 제곱의 R, 그 다음에 B는 4I0 제곱의 R이었거든요. 이때 A에서가 B에서의 4분의 3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B에다가 4분의 3을 이렇게 곱해보세요. 그럼 약분하고 나면 A 거 나오거든요. 그래서 A에서가 B에서의 4분의 3배인 게 맞습니다.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다음에 116번이에요. 116번은 이제 전력을 수송하는 과정에서 주상 변압기에서 가정용 전압으로 낮추는 회로를 나타낸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상 변압기 내부에 들어있는 1차 코일과 2차 코일에서의 가문수를 각각 N1, N2라고 한다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서는 전압을 낮춘다 라고 했거든요. 따라서 N1 대 N2로 갈 때 N2의 가문수가 더 작아진다 라고 하시면 됩니다. 왜냐면 가문수와 전압은 서로 비례하고 전류에는 반비례한다 라고 했습니다. 자, 기억번 볼게요. N1이 N2보다 더 커야 됩니다. 그래야 전압을 낮출 수가 있고요. 주상 변압기는 교류를 직류로 전환하는 게 아닙니다. 전압을 낮춰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D급번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는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들 가문수가 N1이 더 커요. 예를 들어 2대 1이라고 칩시다. 그럼 전압도 똑같이 2대 1인데 전류만 반대로 1대 2라고 했잖아요. 전류만 반비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얘는 전압이 낮아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전류는 반대로 커지는 과정이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따라서 1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가 2차 코일에 흐르는 전류의 세기보다 작다 라고 하셔야겠죠? 정답은 1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120번 보겠습니다.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수소 핵융합 반응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수소 핵융합 반응이라고 하는 건 수소 4개가 핵융합하여 헬륨 원자핵 1개를 형성하는 과정입니다. 이때 에너지가 방출된다라고 했는데요. 그 이유는 뭐냐면 수소 4개가 합쳐져서 헬륨 1개가 되는 동안에 질량 결손 현상이 일어난다라고 했습니다. 수소 4개의 질량이 헬륨 1개의 질량보다 더 크다라고 했어요. 얘네 4개의 질량값이 더 큰 거예요. 이때 사라진 질량만큼이 모두 다 에너지로 전환된다라고 했거든요. 했고요. 이때 이 질량이 에너지로 전환되는 원리를 에너지 질량 동등성, 에너지 질량 등가 원리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때 결손된 질량의 양이 많을수록 에너지의 양도 많아진다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기억번 태양의 표면에서 일어나는 반응 아닙니다. 태양 내부에서 일어나는 반응이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생성된 헬륨 원자 1개의 질량은 수소 원자핵 4개의 질량 합보다 작다라고 했습니다. 수소 원자핵 4개가 더 크다라고 말한 게 맞네요. 그 다음에 D급번 생성된 에너지의 양은 손실된 질량에 비례합니다. 손실된 질량이 많을수록 에너지의 양이 커진다라고 했습니다. 정답은 5번이요. 자, 그 다음 130번 연료전지에 대한 설명입니다. 연료전지에서 활용되는 연료는 수소와 산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왼쪽에다가는 수소를 주입하고 오른쪽에다가는 산소를 주입합니다. 그리고 가운데에 전해질을 채워 놓는데 이때 수소는 수소 이온으로 변하며 수소 이온과 전자 한 개를 내놓는 이온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나서 전해질을 통해서 수소 이온이 이제 오른쪽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요. 이 수소 이온과 산소가 만나게 되면 최종적으로 A로 물이 배출되는 이런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이때 수소가 수소 이온으로 이온화가 되며 방출된 전자는 전해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는 게 아니라 전선을 통해서 이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수소에서 방출된 전자가 전선을 통하여 산소 쪽으로 이동하는 과정을 가집니다. 그런데 전자는 수소 쪽에서 나와서 산소 쪽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수소를 마이너스 극, 산소를 플러스 극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때 전류의 방향은 전자의 이동 방향과
반대이거든요. 그래서 전자는 가 방향으로 이동했으나 전류는 라 방향으로 이동한다 라고 하셔야 됩니다. 기억번 A로 물이 배출되는 거 맞고요. 전류의 이동 방향은 라라고 했습니다. 가로는 전자가 이동합니다. 그 다음에 수소의 저장 방법이나 뭐 운송 방법 이런 건 기술이 계속 개발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기억 디귿입니다. 자, 그다음에 141번 문제 전자기 유도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석과 코일과 검유계가 연결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코일의 윗부분에 자석의 N극을 가까이 했을 때 바늘이 왼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N극을 가까이 한다 라고 했을 때 이 코일은 자석을 밀어낼 거기 때문에 위쪽에 N극을 형성하고 아래쪽에 S극 유도할 겁니다. 그럼 자기장의 방향 위쪽이라는 거 확인하시고요. 여러분들 자기장의 방향이 바뀌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따라서 바뀐다 라고 했거든요. 자, 자기장의 방향이 윗방향일 때 검유계가 왼쪽으로 이동했다는 거 기억하시면서 1번 볼게요. 1번 자석을 빠르게 움직이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커진다. 맞습니다. 바늘이 더 크게 움직인다는 건 전류가 더 많이 형성되었다는 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석의 세기를 센 것으로 바꾸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작아진다. 아닙니다. 강한 자석을 사용하면 유도 전류가 더 많이 형성되기 때문에 검유계의 폭도 넓어져야 합니다. 그 다음에 3번이요. 코일의 가문수가 많은 것으로 바꾸면 검유계의 바늘이 움직이는 폭이 커진다. 역시 가문수가 많아졌을 때 유도 전류가 많이 생성됨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4번 자석의 S극을 가까이 하면 검유계의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S극이 가까이 되는 거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S극이 가까워지고 있으면 코일에서는 S극이 가까워지는 게 싫습니다. 그래서 위쪽에 S극을 형성하고 아래쪽엔 N극을 형성할 거거든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아랫방향이네요. 아까 N극을 가까이 할 때와 자기장이 반대 방향으로 바뀌었거든. 그러면 유도전류의 방향도 반대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때는 검유계가 오른쪽으로 움직임을 확인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맞습니다. 5번이요. 자석의 N극이 코일로부터 멀리하면 검유계 바늘이 오른쪽으로 움직인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N극이 멀어지는 것도 한번 해봅시다. 자, N극이 멀어지면 코일에선 N극이 멀어지는 게 싫어요. 그래서 이 N극을 잡으려고 할 거거든. 그래서 코일의 위쪽에는 S극, 반대쪽엔 N극이 형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때 자기장의 방향 아랫방향이고 원래 거와 반대인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도 검유계가 움직이는 방향은 오른쪽이 맞습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자, 142번 문제를 보도록 할 텐데요. 142번 문제는 살짝 조건이 필요합니다. 일단 코일이 벽에 매달려 있고 발광 다이오드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다음에 자석이 코일 위쪽에서 이제 아래쪽으로 운동을 하게 될 텐데 이때 발광 다이오드에 자석이 코일의 위쪽에서 코일에 가까워질 때 이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다 라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때 자석이 움직이면 자석이 코일 쪽으로 가까워질 때가 있고 그 다음에 코일을 통과하고 나서 코일로부터 멀어질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코일을 중심으로 나누고 자석이 코일 쪽에 가까워질 때와 그 다음에 코일 쪽에서 멀어질 때가 있는데 이 문제를 푸시려면 코일 쪽으로 가까워질 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 라는 조건이 있어야 돼요. 자, 자석이 코일에 가까워질 때 발광 다이오드에 불이 들어왔다 라고 조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문제 풀게요. 자, 그러면 기억번 발광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의 방향을 구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금 N극이 코일 쪽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럼 코일은 자석이 가까워지는 게 싫어서 위쪽에 N극, 아래쪽에 S극을 형성할 거거든요. 그럼 자기장의 방향이 위쪽을 향하게 될 거고요. 엄지손가락 위로 치켜 올려주시고 나머지 네 손가락으로 전류 돌려주시면 전류가 이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이 될 겁니다. 따라서 발광 다이오드에는 A에서 B 방향으로 전류가 형성이 될 거예요. 그래서 기억번이 맞습니다. 그 다음에 니은번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동안 자석의 역학적 에너지는 일정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여러분들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 이런 내용은 물리학 원에 가서 하는 내용이기는 한데 그냥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 자석이 내려오는 동안에 이 코일에서는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을 작용하게 될 거예요. 근데 원래 이 자석이 중력의 영향만 받아서 자유낙하 운동을 하면 역학적 에너지가 보존이 될 텐데 이 코일에서 자석의 반대 방향으로 미는 힘이 작용함으로 인하여 역학적 에너지가 감소하는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니은번은 역학적 에너지가 일정하다고 한 게 틀린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디귿번 보시면 자석이 코일을 통과하는 동안 자석에 작용하는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은 서로 반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조금 전에 한 내용이에요. 자석에는 무조건 아랫방향으로 중력이 작용
작용하고 있을 텐데요. 코일에서는 처음에 자석이 위쪽에서 자기한테 가까이 오잖아? 그러면 가까이 오는 게 싫어서 미는 힘을 작용할 거예요. 위쪽으로 자기력을 작용할 겁니다. 그 다음에 이 자석이 코일을 통과했어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오잖아? 여기에서는 또 이 코일이 자석이 멀어지는 게 싫어서 그땐 또 당기는 힘을 작용할 거예요. 이때도 역시 자기력의 방향은 윗방향일 거거든. 그래서 중력과 자기력의 방향도 역시 늘상 서로 반대 힘이 맞는데 여러분들 이때 니은과 디귿번까지 이렇게 깊게는 물리학원 내용이라서 패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기억번만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답은 4번이에요. 그 다음에 143번이요. 자석이 A 지점을 지날 때 발광다이오드에 불이 켜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석이 A 지점을 지날 때 N극이 코일에 가까워지고 있는 경우거든요. 그럼 코일의 왼쪽에는 N극, 오른쪽에는 S극. 그래서 자기장의 방향은 왼쪽 방향일 거거든요. 그래서 역시 자기장 엄지손가락 왼쪽 방향에 맞춰주시고 네 손가락으로 전류의 방향을 맞춰주시면 지금 현재 화살표 방향으로 전류가 지나가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억번 도선에는 화살표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흐르는 거 맞고 그 다음에 자석의 속력이 증가하면 당연히 밝기는 더 밝아질 거고 그 다음에 더 센 자석으로 활용하면 당연히 밝기가 더 밝아질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자, 그 다음 144번이요. 발전기와 전동기 구조라고 되어 있는데 발전기 같은 경우는 오른쪽 그림입니다. 자, 지금 양쪽에 자석이 있고 가운데 코일이 있는데요. 코일이 회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자석에 의해 자기장의 변화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코일에 유도 전류가 흐르는 과정이고 애초에 코일이 회전한다부터 출발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자석이 있고 이 자석에 가운데 코일이 있는 건 똑같다? 그런데 이 코일에 건전지가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코일에는 애초에 건전지로 인하여 전류가 흐르고 있습니다. 이 전류가 흐르는 코일을 자석의 중앙에다 놓잖아? 그럼 이 코일이 힘을 받아. 그래서 이 코일이 뱅글뱅글 돌아가는 그러한 원리인데요. 이 전동기의 가장 대표적인 이해가 모터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왼쪽 그림이 전동기인데 이 전동기의 출발은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부터 출발입니다. 코일에 전류가 흘러서 그거에 대한 힘이 생기면 최종적으로 이 코일이 회전하게 되는 그러한 원리고요. 반면에 발전기 같은 경우는 애초에 코일이 먼저 돌아가야 돼. 그래야 최종적으로 전류가 흐르게 되는 원리입니다. 살짝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기억번 보시면 가는 아까 전동기라고 했거든요. 코일에 전류가 흐른다부터 출발을 해야 됩니다. 코일에 전원장치가 애초에 연결이 되어 있다라고 했었어요. 그 다음에 니은번 나에서 니은의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나에서 니은은 코일이 회전한다. 운동 에너지입니다. 그 다음에 디귿번이요. 나는 발전기의 구조와 원리 나타낸 거 맞습니다. 정답은 4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146번입니다. 146번에서는 애초에 전력 P0를 변압기 AB를 통하여 송전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B에서 출력되는 전력의 크기가 P1이라고 되어 있겠네. 이때 변압기 A와 변압기 B에서는 이제 손실되는 전력이 없다라고 하는데 중심에 송전선이 있죠. 그럼 송전선에서는 손실 전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억번 볼게요. P0는 공급되는 전력이고 이제 P1은 변압기 2에서 출력되는 전력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때 공급되는 전력은 당연히 최종적으로 출력되는 전력에다가 손실되는 전력을 더해줘야 전체적으로 공급된 전력값이다 라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기억은 맞고요. 그 다음에 니은번 변압기는 전자기 유도 현상을 이용하는 거 맞습니다. 코일 2개가 있다라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 코일 2개 사이에서 가문수에 따라 전압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라는 표현을 썼었습니다. 니은도 맞아요. 그 다음에 디귿번 A의 2차 코일의 가문수를 감소시키면 P1은 감소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A의 2차 코일을 감소시켜. 그러면 이 2차 코일에서의 전압의 크기가 작아진다는 소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압의 크기가 작아지면 손실 전력이 커지겠지. 자, 손실 전력을 줄이는 방법은 송전 전압을 높이거나 저항을 줄이거나 였잖아요. 그런데 변압기 A에서 2차 코일의 가문수를 줄이면 송전 전압이 작아져서 송전 전압이 작아지면 손실 전력이 커집니다. 그쵸? 그럼 손실되는 게 많아지면 변압기 B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도달하는 전력 P1은 값이 작아질 거예요. 왜냐면 손실되는 게 더 커질 테니까요. 그래서 가문수를 감소시키면 P1은 감소한다 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정답은 5번이네요.
네, 이렇게 하시면 이번 프린트에서 물리 부분에 해당하는 것 중에 좀 계산을 요하거나 아니면 뭐 여러분들이 생각할 게 좀 많은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만 풀이를 한 번씩 해봤는데요. 여러분들이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됐으면 좋겠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애쓰셨습니다.